안녕하십니까. 통신이론 이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이론은 첫 번째 신호 및 시스템 분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날로그 변복조, 세 번째는 디지털 변복조, 그리고 랜덤 변수와 랜덤 과정, 즉 다시 얘기해서 확률 통계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이론과 부호화, 정보이론과 부호화는 사실 디지털 변복조 부분에 해당되지만 별도로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통신, 무선통신, 데이터통신, 영상통신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012년에 시행했던 7급 시험 문제를 보더라도 랜덤 변수와 랜덤 과정에서 약 4문제 정도 출제되었었죠. 지금 말씀드린 분야 중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고 꾸준히 출제되는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호 및 시스템 영역에서도 2문제 이상, 아날로그 변복제에서도 2문제 이상, 디지털 변복제에서도 2문제 이상, 그리고 무선 통신과 이동통신, 데이터통신, 영상통신에서도 2문제 이상이 출제된다.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분야에서 골고루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금이라도 더 나오는 분야는 랜덤 변수와 랜덤 과정, 즉 다시 얘기해서 확률 통계를 다루는 분야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통신이라고 하는 게 확률 통계를 빼놓고는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1장 신호 및 신호의 해석, 즉 다시 여러분 교재에서는 신호 및 신호의 해석 이와 같이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의 통신이론 책에서는 신호 및 시스템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와 시스템을 해석하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신이론에서 통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주고받는 것, 이것을 통신이라고 합니다. 정보를 주고받는다. 이때 주고받는 것에 있어서 어떤 매개체가 존재하면 그것을 통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TV에서 왕이 얘기했을 경우 누군가 의사를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읊어서 알아먹게 하는 것, 이와 같은 것도 역시 통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매개자가 있죠. 자, 이와 같은 통신은 정보를 주고받는다 하는데 그 정보를 어떠한 형태로 주고받을 것인가. 지금의 대부분의 통신은 전기 신호 형태로 주고받기 때문에 전기 통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를 사용한다. 그런데 여기서 신호란 개념을 썼습니다. 신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사건이나 행동을 나타낸 물리량이다. 어떤 사건이나 행동을 나타낸 물리량이다. 구체적으로 관측하고 측정할 수 있는 물리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신호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먼저 살펴보고 난 다음에 신호를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호의 분류를 보시면 진폭 관점에서는 아날로그 신호냐 디지털 신호냐, 신호의 세기 관점에서는 에너지 신호냐 전력 신호냐, 통계적 관점에서는 결정적 신호냐 비결정적 신호냐, 이와 같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정적 신호는 다시 주기적 신호냐 비주기적 신호냐 이렇게 분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비결정적 신호, 즉 다시 여기서 랜덤 신호라고 얘기하는데 랜덤 신호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 랜덤 과정과 비정상적 랜덤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사실은 신호가 정보를 신호 형태로 바꿔서 전송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로 전력입니다. 에너지다. 이 전력 에너지 관점에서 봤을 경우에 전력 에너지가 0이 되면 신호는 죽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호가 죽었기 때문에 정보를 전송할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전력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신호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먼저 3. 랜덤 신호와 결정 신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랜덤 신호와 결정 신호. 그러니까
제1절 신호화 시스템 02 신호의 분류해서 신호의 분류해서 쭉 나와 있는데 1번 에너지 신호와 전력 신호, 2번 주기적 신호와 비주기적 신호, 3번 랜덤 신호와 결정 신호 위와 같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먼저 랜덤 신호와 결정 신호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 랜덤 신호와 결정 신호에서 먼저 결정 신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정 신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호의 파형을, 어떤 신호에 대해서 어떤 신호를 나타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여주는데 그림으로 보여주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수식을 이용해서 보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 그림으로 보여주면 그것을 웨이브라고 얘기합니다. 웨이브 파. 그 다음에 수식으로 보여주면 펑션,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위와 같은 그림이 됐건 펑션, 함수가 됐건 시간 변수에 의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것, 이것을 결정 신호라고 합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그림으로 그렸을 경우에 가로축이 시간 t가 되면 이와 같은 시간 t로 표현할 수 있으면 그때는 무엇이라 할까요? 결정 신호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함수로 표현한 데 있어서 y는 3t 이와 같은 형태로 t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으면 이것을 결정 신호를 한다. 결정 신호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왜 결정이냐? 미래값을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결정 신호를 합니다. 미래값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y는 3t다 이렇게 표현하면 t가 앞으로 만초 후의 값을 계산하면 3 곱하기 만 하면 앞으로 만초 후의 값은 3만이구나 이렇게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결정 신호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결정 신호만을 가지고 다뤄주면 좋은데 결정 신호만 가지고 다룰 수가 없습니다. 통신은 바로 항상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서 불규칙성이 추가가 됩니다. 불규칙성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불규칙성이 추가된다면 결과적으로 해서 미래값을 예측할 수가 없다. 미래값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신호를 비결정적 신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불규칙적인 요소가 포함된다 그랬기 때문에 불규칙 신호가 되겠죠. 그렇다면 결정적 신호는 규칙 신호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불규칙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래값을 예측할 수 없다. 그렇다면 시간 변수에 의해서 표현할 수가 없다는 뜻이 되겠죠. 그죠? 시간 변수에 의해서 표현할 수 없다. 시간 변수에 의해서 표현할 수 없다는 미래값을 결정할 수 없다. 즉 다시 얘기해서 확정할 수 없겠네요. 그래서 이것을 비확정적 신호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결정적 신호는 다른 말로 확정적 신호라고도 얘기하겠죠. 그렇다면 시간 변수에 의해서 표현할 수 없다라면 그렇다면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바로 통계적 특성, 수많은 경우의 수를 모아서 이런 것들이 어떠한 특성을 보여주는가 통계적 특성을 뽑아내은 다음에 이것을 확률적인 특성으로 이끌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통계적 특성과 확률 특성을 이용해서 시간 변수에 의해서 표현을 하더라. 즉 다시 얘기해서 랜덤 신호라고 하는 것, 비결정적 신호라고 하는 것은 바로 통계적 확률 특성을 이용해서 시간 변수를 나타내는 그와 같은 형태의 신호다. 그래서 바로 이 통신에서는 불규칙성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랜덤 과정, 즉 확률 통계 특성에 의해서 표현 과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통신이론에서는 랜덤 변수와 랜덤 과정이 많이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계적 특성에 의해서 표현된다라는 측면이 되겠고요. 랜덤 신호 또는 불규칙 신호, 비결정적 신호, 비확정적 신호 이와 같이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통계적 특성이 어떤 통계적 특성이 있는데 이 통계적 특성이 시간천이 시간에 따른 어떤 지연 또는 전진, 시간에 따른 지연, 전진 특성에 의해서 그 통계적 특성이 변할 수도 있고 변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통계적 특성이 시간천에 의해서 변하면 이것은 비정상적 랜덤 과정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통계적 특성이 시간천에 의해서 변동되지 않으면 이것은 무엇이라냐면 정상적 랜덤 과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랜덤 변수는 이와 같이 정상적이냐 비정상적이냐 이렇게 구별해서 다룰 수도 있다. 정상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통계적 특성이 시간천에 의해서 변하지 않는다. 비정상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통계적 특성이 시간천에 의해서 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랜덤 과정과 랜덤 변수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주로 많이 공부하는 게 이제 정상 과정을 가정을 하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이제 랜덤 변수와 랜덤 과정과에서 다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랜덤 신호와 결정 신호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다시 넘어가서 2번 주기적 신호와 비주기적 신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적 신호와 비주기적 신호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결정적 신호, 결정적 신호 중에서 주기적 신호와 비주기적 신호 이 두 가지로 나눠주게 됩니다. 주기적 신호와 비주기적 신호 이렇게 나눠진다. 어떤 결정적 신호니까 당연히 시간 변수에 의해서 표현을 하겠죠. 근데 이와 같은 시간 변수에 의해서 어떤 함수를 이렇게 수식으로 쓰면 함수가 된다, 펑션이 된다 이거죠. 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신호의 그림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그림을 이렇게 그려봤더니 그럼 그림을 그려주면 이거 뭐라 한다고요? 웨이브를 한다. 그죠? 웨이브라 얘기하고 이 그림의 모양이니까 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것을 무엇이라면 웨이브폼 파형이랍니다. 파형이란다. 파형. 그림의 모양. 어떤 신호를 그림으로 그렸을 때 그때 나타난 모양을 파형이랍니다. 파형이라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파의 형태가 같은 모양, 파의 형태를 봤더니 같은 모양이 반복된다. 같은 모양의 반복, 같은 모양이 계속해서 반복되더라. 이것을 무엇이라냐면 바로 주기적 신호라 얘기합니다. 같은 모양이 주기적 신호라고 한다. 같은 모양이 반복되면 주기적 신호, 반복되지 않으면 비주기적 신호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은 모양이 반복되면 주기적 신호, 비주기적 신호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송신기 신호를 보내는 장치 이것을 우리는 송신기라 합니다. 신호를 보내는 장치를 송신기라 하는데 송신기에서는 일단 송신기에서 신호를 먼저 발생시키겠죠. 이것을 발진기라 합니다. 송신기 안에는 신호를 발생시키는 발진기가 있습니다. 이 발진기에서 만들어지는 신호는 바로 결정적 신호가 됩니다. 결정적 신호가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 발생돼서 송신기를 통과해서 송신기로부터 쭉 나가서 어디까지 갈까요? 수신기까지 가겠죠. 송신기 내부 그리고 송신기 바깥쪽에서 여기서 무엇이 첨가되냐면 불규칙성이 첨가됩니다. 불규칙성이 첨가된다. 이와 같은 불규칙성이 첨가되면 그것은 바로 어떤 신호가 될까요? 그렇게 되면 얘는 랜덤 신호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먼저 무엇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냐면 요걸 공부할 겁니다. 결정적 신호를 주로 공부를 하게 된다. 결정적 신호를 공부하게 되는데 이때 결정적 신호 중에서도 어떤 거? 바로 발진기에서 발생하는 것은 바로 주기적 신호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호를 일단 기본적으로 결정적 신호고 주기적 신호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해석을 출발을 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불규칙성이 추가되면 이 불규칙적인 요소를 제거하면 원래의 결정적 주기적 신호로 돌아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확실히 알아야지만이 제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과정을 공부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위와 같은 시간 영역에서 이렇게 해서 같은 모양이 이렇게 반복되죠. 그러면 이때
같은 모양이 반복될 때에, 이때 반복될 때 시작점에서 끝나는 지점까지의 시간차가 존재하겠죠. 그죠? T1에서 T0를 뺀 이 시간차를 우리는 라지 T라 그래서 피리어드, 피리어드 주기라고 표현합니다. 주기, 피리어드 주기라고 한다. 주기. 같은 모양이 반복되는데 이때 반복될 때의 시간, 시작되는 시간에서부터 끝나는 시점까지 이때 이 시간차를 뭐라 그래? 주기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주기적 신호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형태의 주기, 유한한, 이 값은 주기는 유한한 값을 가지고 있다. 주기는 유한한 값을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형태의 신호를 주기적 신호라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주기적 신호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 될까요? 같은 모양이 반복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주기가 유한한 값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주기적 신호라고 하는 것은 비주기적 신호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같은 모양이 반복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주기가 유한한 값이 아니다. 주기가 유한한 값이 아니니까 첫 번째 경우는 주기가 유한의 반대는 뭘까요? 무한대, 이런 경우가 되겠죠. 주기가 유한한 값이 아니다. 주기가 유한한 값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무한대의 값을 갖는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유한한 값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주기가 존재한다는 뜻이니까 그 존재한다는 거에 반대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니까 주기가 0이다, 이렇게 되겠죠. 비주기적 신호는 주기가 무한대이거나 주기가 아예 없는 이와 같은 형태의 신호를 비주기적 신호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호를 해석하는 과정에서는 풀이의 시리즈하고 풀이의 트랜스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두 가지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풀이의 시리즈는 주기적 신호를 가지고 주기적 신호는 풀이의 시리즈 가지고 해석하고요. 풀이의 트랜스폼은 비주기적 신호를 가지고 해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기적 신호는 풀이의 시리즈를 가지고 해석을 하고 비주기적 신호는 풀이의 트랜스폼을 가지고 해석을 한다. 그래서 지금 1장에서는 바로 이것을 주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랜덤 신호가서는 여러분 교재에서 아마 5장인 것 같은데 5장에서 공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시간 변수에 의해서 표현할 수 있느냐? 물론 이제 표현할 수 있으면 결정 신호, 표현할 수 없으면 비결정 신호. 그런데 통계적 특성에 의해서 바로 뭐냐면 비결정 신호도 통계 특성에 의해서 시간 변수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 신호 같은 경우는 주기적 신호가 있고 비주기적 신호가 있다. 어떤 신호를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 바로 뭐냐면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면 같은 파형이 반복되면 주기적 신호, 그렇지 않으면 비주기적 신호라 한다. 여기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 교재에서 FT라고 표현된 것은 펑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는 ST를 많이 쓰게 될 겁니다. ST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신이라고 하는 건 정보를 전송한다. 뭐를 전송해요?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다. 근데 이 정보를 뭐의 형태? 신호의 형태로 바꿔서 전송을 하기 때문에 신호 시그널이죠. 그래서 ST 또는 신호를 시그널이니까 어떤 함수로 표현하면 펑션이니까 FT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할 건데 FT 또는 ST를 많이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어떤 의미인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어쨌건 이 경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신호가 가지는 에너지다. 이 에너지를 시간 개념으로 취급한 게 바로 뭐냐면 전력입니다. 어떤 단위 시간 동안의 에너지가 바로 전력입니다. 순간적인 에너지. 갑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쨌건 에너지 형태로 취급할 거냐 전력 형태로 취급할 거냐 이것을 구별해야 되는 게 바로 여러분 교재에서 1. 에너지 신호와 전력 신호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이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P로 파워 P죠. P는 VI 이것은 I제곱 R 이것은 R분의 V의 제곱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이 됐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 경우 전류와 전압으로 표현했을 때 바로 뭐가 들어가냐면 저항이 들어갑니다. 저항이 들어가는데 이 저항값이 달라지면 전력이 달라지죠. 그래서 저항을 통일하려고 합니다. 저항을 통일하겠다. 저항을 통일한다고 하는 것은 기준값을 가지고 항상 통일한다는 것은 기준값을 가지고 표현한다. 기준값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값입니다. 단위값을 의미합니다. 단위라고 하는 것은 크기가 1인 값이다. 크기가 1인 값이니까 R이 1옴일 때의 값을 나타나 저항의 단위가 옴이죠. 그거의 크기 얼마? 1일 때의 값을 가지고 표현하겠다.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하는 것은 항상 정규화시켰다. 규준화시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규화시켰다. 규준화시켰다. 그래서 정규화 전력 정규화 전력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정규화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 저항 1옴에서 소비하는 전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는 I제곱 B제곱 이와 같이 되죠. 그죠? 즉 다시 얘기해서 이 정규화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신호가 전류의 형태로 표현되건 전압의 형태로 표현되건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신호의 제곱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호의 제곱에 해당이 된다. 그죠? 신호의 제곱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호의 제곱이니까 항상 어떤 거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의 크기의 제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전기와 전력을 표현하면 전류로 표현하건 전압으로 표현하건 간의 제곱이죠.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신호의 제곱 형태로 전기와 전력은 신호의 제곱 형태로 표현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와 같이 되니까 전력이라고 하는 개념이 단위 시간당의 에너지니까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에너지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했다.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미분한다는 것은 변동량이라는 얘기죠. PT는 ET를 에너지를 지금 여기에서 에너지입니다. 요놈 에너지. 그러니까 여러분 교재에서는 이걸 전압이라고 봤죠. 그러니까 전압이니까 이렇게 합시다. 에너지를 WT, 워크,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보면 이것을 어떻게 했어요?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것이 바로 뭐냐면 전력이다. 따라서 에너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서 에너지, 워크,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인티그랄 신호를 어떻게 해요? 신호를 제곱해서 적분하면 되겠죠. 신호를 제곱해서 적분하면 된다. 그죠? 신호를 제곱해서 적분하면 이게 신호의 제곱이 뭐예요? 전력을.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뭐예요? 전기와 에너지가 되겠죠. 전기와 에너지. 뭐가 없어요? 바로 뭐냐면 저항이 없기 때문에 전기와 에너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와 에너지다. 그래서 에너지라고 하는 개념은 시간 영역에서 어떻게 한다? 시간 영역에서 이와 같은 형태로 시간 영역에서 신호를 제곱해서 적분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와 같은 형태로 살펴보자.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하나의 주기를 가지고 있다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에너지를. 그죠? 주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 주기를 가지고 있는데 한 주기에 대해서만 살펴보는 게 아니고 모든 주기의 전체 결치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그러니까 주기를 어디로 보낸다? 무한대로 보낸다. 그러면 주기가 있다라는 뜻이 되고,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인티그랄 마이너스 t에서부터 플러스 t까지, 그죠? st의 크기의 제곱,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하면 모든 영역에서의 값을 다 계산할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에너지는 위와 같은 형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는 자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 교재에서는 이거는 E로 썼죠. E로 써도 되고 W로 써도 됩니다. 이 에너지를 가지고 뭘 할 수 있어요? E를 할 수 있기 때문에 W 워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또는 W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에너지 신호라고 하는 거 봅시다. 에너지 신호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W 에너지가 유한한 값을 가지고 있을 때 유한한 값을 가지고 있으면 에너지 신호라고 표현합니다. 에너지가 유한한 값이다. 에너지가 유한한 값. 이것이 바로 뭐예요? 에너지가 유한한 값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에너지 신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에너지가 유한하다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죠. 에너지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전력이 나오기 때문에 유한한 값인 게 상수값이죠. 상수값을 미분하면 그 값은 얼마 나와요? 0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에너지 신호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유한하다. 그래서 에너지 신호를 합니다. 그러면 전력 신호가 어떻게 되냐? 전력 신호는 전력이 유한합니다. 전력이 유한한 값을 가진다. 그러니까 개념이 쉽죠. 에너지가 유한한 값을 가지고 있으면 에너지 신호, 전력이 유한한 값을 가지고 있으면 전력 신호. 굉장히 개념이 쉽습니다. 따라서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는 무한대 값을 가져줘야 되겠죠. 에너지는 무한대. 왜? 얘를 시간 영역에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적분하는 게 에너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돼야 돼요? 당연히 어떻게 된다? 무한대가 되겠죠. 무한대 영역으로 적분하니까 무한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전력이라고 하는 개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력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 그럼 어떻게 계산할 거냐? 여러 문제를 이제 풀어봐야 되겠죠. 어떤 문제를 풀어보냐면 어떤 신호가 여러분 교재에도 나왔지만 어떤 신호가 주어졌을 경우에 그 신호가 에너지 신호냐 전력 신호냐 전력 신호냐. 그러니까 여러분 교재에서 지금 양측 지수함수 그죠? 양측 지수함수 이스포넨셜 마이너스 t라고 하는 거 이스포넨셜 마이너스 t제곱 양측 지수함수 요게 지금 뭐냐면 에너지 신호의 예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가우시안 펄스로 해서 이스포넨셜 마이너스 t의 제곱 이것도 역시 에너지 신호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램프 펑션 TUT 이것은 바로 뭐냐면 시간 영역에서 T라고 하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T라고 하면 이런 형태가 바로 뭐냐면 그냥 T입니다. 그런데 램프 함수라고 하는 건 이런 걸 그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 T 곱하기 UT 요 같은 것을 램프 함수라 하는데 요것이 바로 에너지 신호에 해당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에너지 신호가 뭐냐면 단위 계단함수라고 하는 건 UT는 계단함수는 뒤에서 배우고 있지만 UT는 계단함수인데 크기가 1이다. A를 곱해주면 크기가 A인 계단함수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에너지 신호다. 그렇다면 이게 에너지 신호인지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워크, 즉 에너지죠.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어떤 신호가 주어지면 그 신호의 크기에 제곱을 해서 적분한다. 이 값이 유한한 값을 가지는지 이걸 따져보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유한하면 즉 요놈들을 여기다 집어넣고 요거의 제곱을 계산해서 적분했는데 이것이 유한한 값이 나온다 그러면 에너지 신호고 이 값이 무한대가 나온다 그러면 뭐냐면 그 전력 신호가 된다 이거죠. 또 하나 전력 신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책에서 정연파 신호 그러니까 사인 오메가 t라든지 코사인 오메가 t라든지 이스포넨셜 j 오메가 t라든지 또는 상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력 신호에 해당이 된다.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전력 신호에 해당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취급하는 전력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평균 전력으로 취급합니다. 뭘로 취급한다고요? 평균 전력으로 취급한다. 즉 다시 얘기해서 평균 전력은 어떻게 구해요? 마이너스 2분의 t에서부터 플러스 2분의 t까지 s제곱 t dt 적분한 다음에 t분의 1로 나눠주면 되겠죠. 주기함수 같으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주기함수 같으면 이와 같은 형태로 한 주기 적분해서 한 주기로 나눠주면 평균 전력이 되죠. 이 평균 전력을 계산해서 이 값이 유한한 값을 가지면 전력 신호, 이 값이 0이면 에너지 신호 이렇게 구별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에너지 신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계산했더니 어떻게 나온다? 에너지 신호냐 전력 신호냐가 평가된다 이거죠. 그죠? 자, 그래서 참고로 보니까 참고해 보면 1번 XT가 3이다. 3은 이제 전력을 계산했더니 어떻게 나와요? 전력을 계산했더니 바로 뭐냐면 9가 나왔죠? 그쵸? 그러니까 전력 신호고. 그 다음에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 있어서 전력을 계산했더니 상수 나왔죠? 상수 나왔으니까 뭐가 돼요? 전력 신호가 된다라는 거. 그 다음 세 번째 양측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 에너지 값을 계산했더니 뭐가 나와요? 상수 나왔으니까 유한한 값이 나왔으니까 에너지 신호가 되겠죠. 4번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xt는 코사인 t 플러스 코사인 2t다. 이것도 역시 전력 계산해 봤더니 뭐가 나와? 전력 신호가 된다.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취급하는 게 일반적인 게 바로 뭐냐면 전력 신호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여러분 많이 본 그런 형태의 신호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많이 그러니까 평상시에 많이 다루지 않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요거 평상시에 다루는 신호들은 대부분 전력 신호고 평상시에 못 다뤄봤던 것은 에너지 신호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뭘 계산하냐면 전력 값을 계산을 해본 다음에 그 전력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만약에 전력이 계산 안 된다 그러면 뭘로 해요? 뭐냐면 에너지 계산하면 되겠죠. 에너지 계산하면 되는데 전력을 결과적으로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로 계산하는 거냐, 한 주기로 계산해서 주기로 나누느냐, 이거 차이기 때문에 계산한 건 똑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전력 계산을 못해서 에너지 계산한다, 에너지 계산 못해서 전력 계산한다,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계산 못하는 건 똑같으니까 적분 연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할 수 있으면 아무거나 이제 전력을 먼저 계산해서 전력 값을 가지고 전력 유한하면 전력 신호, 전력 0 나오면 에너지 신호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사실은 이제 다음 신호가 에너지 신호냐 뭐냐면 전력 신호냐 이런 형태로 물어보는 것은 이제 9급 시험에서 이제 주로 이제 출제되는 문제지 7급에서는 이제 예전에 많이 나왔지만 지금은 이제 거의 나오지 않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따져봐야 될 게 이제 신호 이렇게 이제 따져봤으니까 신호의 이제 일반적인 성질에 대해서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신호의 일반적인 성질. 신호의 일반적인 성질을 따져보는데 저쪽으로 가죠. 자, 원래 신호가 이제 ST가 있는데 ST 플러스 마이너스 A다. 이렇게 하면 여기서 이제 A는 뭐냐면 0보다 큰 양수입니다. 그러면 ST 플러스 A, ST 마이너스 A 위와 같이 했을 경우에 플러스 A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A만큼 레벨업입니다. 레벨업이다. 즉 다시 얘기해서 신호의 평균치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마이너스 A 하면 레벨 다운이 되겠습니다. 레벨 다운이다. 이런 것은 뭐 시험에 안 나오지만 시험에 안 나오는데 이것이 신호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정연파 신호가 있는데 이 정연파 신호가 이랬다고 한다면
여기 이제 ST라 합시다. ST라 하면 이때 요놈의 레벨은 얼마냐면 평균값, 요놈의 평균값은 0입니다. 평균값이 0이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했다. 지금 요것이 지금 A란 얘기예요. A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바뀌었다. 요거는 이제 ST 플러스 A가 돼서 레벨업이죠. 요만큼 올라간 거예요. 그 다음에 역시 요 크기가 A다 라고 한다면 요런 신호는 바로 뭐냐면 ST 마이너스 A가 돼서 레벨 다운이다. 평균이 내려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신호의 좌우 이동. 이것은 결과적으로 바로 뭐냐면 시간 천위 특성을 나타냅니다. 시간 천위 특성을 나타낸다. 시간 천위 특성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T가 있었을 경우에 ST 플러스 T0 플러스 마이너스 T0 유화시되면 시간 영역에서 어떤 변동이나 이거죠. 여기서 T0는 이제 시간이니까 당연히 양수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이런 신호가 있었다. 신호가 있었는데 지금 뭐냐면 이런 형태의 신호였다. 이게 이제 ST라 합시다. ST라 했을 때 여기가 이제 요놈은 이제 0점에서부터 시작했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여기서 시작점, 여기가 끝점 이렇게 되겠죠. 이런 형태의 신호가 있었을 경우에 시작점이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여기서부터 시작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가는, 그죠? 그러니까 시작점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요? 마이너스 T자로가 됐죠. 그죠? 이 과거 시점, 여기가 현재 시점이라면 ST라는 신호는 현재 시점에서 출발을 했다라면 S T 플러스 T0 요 신호는 과거 시점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왜 T 플러스 T0냐면 이미 과거에 출발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 왔을 때 요만큼 시간이 어떻게 해요? 더 흘러간 거죠. 그죠? 이 신호는 요 놈에 비해서 시간이 어떻게 해요? 과거에 시작했기 때문에 이 신호의 소요 시간은 어떻게 해요? T0만큼 더 추가를 해줘야 된다. 이거 T0만큼 추가를 해줘야 된다. 그런데 이런 형태의 신호는 미래 특정 시점, 미래 T0라는 시점에서 시작하죠. 그죠? 아직 시작 안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놈의 시간은 여기서부터 했지만 실제 요만큼 놀았죠. 그죠? 요만큼 놀았어요. 그러니까 전체 시간에서 어떻게 해야 돼? S, T만 T0 시간 측면에서 빼줘야 돼요. 그죠? 요만큼 놀았으니까. 얘는 더 했고 요놈은 놀았죠. 2를 했다 치면 ST라는 신호는 현재 시점에서부터 2를 시작했고 얘는 과거 시점에서 2를 시작했고 요놈은 어떻게 해요? ST-T0 미래 시점에서 2를 시작했기 때문에 일한 시간은 T0만큼 빼야 되겠죠. 요놈은 T0만큼 일한 시간을 더해줘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점이 지금 어떻게 됐냐면 얘 같은 경우는 앞서갔죠. 그래서 요놈을 말하냐면 전진, 레그, 전진이라고 합니다. 레그라 표현하고 얘는 지연이라고 합니다. 딜레이라고 한다. 레그가 지연이죠. 레그가 지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전진, 리드보다는 전진보다는 딜레이 요놈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딜레이 전진은 리드, 지연은 레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회로에서는 전진은 리드라고 하고 지연은 레그라 하는데 이거보다는 지연, 딜레이다. 늦어졌다. 시점이 어떻게 됐어요? 시작하는 시점이 늦어졌다 이거죠. 그래서 주로 통신에서는 이와 같은 시간 지연이 많이 발생한다. 이 시간 지연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호의 좌우 이동은 시간 지연 개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잘 알아두셔야 되는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신호의 증폭과 신호의
증배, 신호의 신호의 증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의 증감, 즉 상하 변화, 증감, 상하 변화랍시다. 상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ST가 있었는데 얘가 A 곱하기 ST 이와 같이 되더라. A는 이제 A가 0보다 크고 또는 A분의 1 ST 이와 같이 됩니다. 그래서 A가 1보다 크다. 1보다 큰 장수를 곱했다. 또는 1보다 큰 장수를 나눴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곱한 거니까 1보다 큰 것을 곱했으니까 증가한 거죠. 얘는 감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 되겠죠. 이런 신호가 있다. 이게 이제 ST라고 봅시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신호, 요놈은 이제 A 곱하기 ST가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요런 형태로 널뛰기 하는 것을 진폭이라는데, 진폭. 그러면 요놈이 이제 널뛰기 하니까 진폭인데, 요놈은 진동이랍니다. 진동을 하는데, 이렇게 널뛰기 하는 거, 이거 자체를 뭐라 그래요? 진동, 사이클링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요놈은 진동하는 폭이죠? 진동하는 폭이니까 이거 진폭이랍니다. 진폭이 커졌죠. 그래서 요놈을 뭐라 하냐면 증폭이랍니다. 증폭. 그 다음에 요놈은 진동하는 폭이 작아졌죠. 그래서 요놈은 A분의 1 ST. 그래서 요놈을 뭐라 하냐면 간폭이랍니다. 간폭.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증폭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아야 되죠. 그죠? 왜냐하면 신호를 주고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신호가 살아야 되니까 보낼 때 좀 키워서 보내줘야 되고 받을 때도 키워서 받아야죠. 증폭이 필요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신호의 좌우 변화. 이런 거에서 시간 영역입니다. 시간 영역에서 좌우 변화니까 ST가 SAT 또는 SA분의 T, 여기서 A는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뭐냐면 이런 신호가 있었는데 이런 신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면 얘 같은 경우는 주기가 더, 여기에 한 주기였는데 이렇게 한 주기가 더 짧아진 거죠. 이렇게 SAT. 주기가 짧아진 것은 얘는 주파수가 늘어나는 것을 이거는 압축이라 그래요. 압축이라는데 얘는 체배가 되죠. 체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뭐예요? 체배는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그 주파수 주파수를 늘려주는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두셔야 하는데 이게 바로 주파수 체배에 해당됩니다. 압축. 그 다음에 이제 오히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요것은 바로 뭐냐면 SA분의 T 이렇게 돼서 신장이라죠. 신장이라는데 분주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뭐냐면 전자회로나 디지털 공학을 공부하면 분주회로 플립플롭을 이용한 그죠? 레지스터를 사용하게 되면 분주회로를 구형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요거 주파수가 감소하는 거 그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분주회로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사실은 이제 신호의 좌우 변화 이러면 이제 좌우로 시간 영역에서 압축, 신장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표현하고 압축은 주파수 체배, 신장은 분주 이와 같이 표현하는데 여러분 이제 나중에 보면 이 실질적으로 압축 신장을 어디서 주로 많이 쓰냐면 여기서 씁니다. 여기서 써서 요렇게 하는 걸 신장, 요렇게 하는 걸 압축 이렇게 표현합니다. 특히 이제 양자화 과정에서 얘가 압축, 얘가 신장, 요놈이 뭐예요? 얘가 신장, 얘가 압축. 그래서 두 개 다 하면 송신단에서 압축 신장을 했으면, 그죠? 송신단이 신장을 했으면 수신단에서는 압축을 해야 되겠죠. 그죠? 반대로. 그 다음에 송신단에서 압축을 했으면 수신단은 신장하는, 그래서 두 개 송수신 같은 장치에 이루어지면 두 개 다 하니까 압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요 놈을 압신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원래는 이제 압신이 주파수 체배와 주파수 분주 개념에서 사용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굉장히 잘 알아두셔야지만이 해석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대칭관계. 대칭관계를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대칭관계를 보시면 지금 뭐냐면 지금 이런 신호가 있습니다. 이런 신호가 있는데 요거는 뭘까요? 요놈은 요 수평축을 기준으로 해서 뒤집어 놓은 거죠. 그죠? 그러면 얘가 뭐냐면 얘가 ST라면 요놈은 뭐 한 거예요? 마이너스 ST 이와 같이 한 거죠. 그죠? 수평축을 중심으로 해서 수직 방향으로 대칭시킨 수직 대칭이에요. 수직 대칭. 수평축을 기준으로 해서 수직 방향으로 뭐 했어요? 대칭을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이런 경우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뭘까요? 요놈은 뭐 이제 요거의 연장선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이제 하나하나 놓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요놈은 뭐냐면 수직축을 중심으로 해서 접으면 요거 되죠. 그죠? 요놈이 바로 뭐냐면 수평대칭이다. 그래서 요놈은 바로 뭐냐면 요놈은 전체 신호의 크기 방향이고 요놈은 이제 변수 방향이죠. 그래서 S-T입니다. S-T 변수 방향으로 대칭을 시킨 것이다. 요놈은 전체 크기 방향, 여기 바깥쪽의 크기죠. 신호의 크기를 나타내는 건데 크기 방향이니까 크기 쪽에다가 마이너스, 요놈은 이제 변수 방향으로 대칭을 시켰다 그래서 변수 쪽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놈은 어떻게 될까요? 요놈은 이제 이런 거 두 줄로 이렇게 표현한 거. 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보죠. 이렇게 뒤집은 다음에 이렇게 뒤집으면, 즉 수평 방향으로 뒤집고 수직 방향으로 뒤집으면 되죠. 또는 수직 방향으로 먼저 뒤집고 수평 방향으로 뒤집어도 요거 나오죠. 그죠? 이것은 바로 뭐냐면 원점 대칭을 시킨 겁니다. 뭘 시킨 거냐면 원점 대칭을 시킨 거예요. 뭐 시킨 거예요? 원점 대칭을 시킨 것이다. 원점 대칭을 시켰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요렇게 둘 다 뒤집었죠. 그죠? 이렇게 둘 다 뒤집었으니까 크기 방향으로도 마이너스 쳐줘야 되고 변수 방향으로도 마이너스 쳐줘야 되겠다. 그래서 얘가 원점 대칭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대칭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쪽 변수 방향, 이 가로축이 변수죠. 변수 방향으로 대칭을 시켰으면 변수 쪽에다 마이너스 붙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수직 방향, 크기 방향이죠. 크기 방향으로 대칭시켰으면 크기 쪽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뭐냐면 이 대칭성을 가지고 대칭성 굉장히 프리의 급수, 프리의 시리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하면 여기가 바로 뭐예요? 크기죠. 크기 방향으로 대칭을 시켰기 때문에 크기 쪽에다 마이너스 붙이고, 근데 이렇게 하면 여기 지금 변수 방향이죠. 그죠? 여기 같은 경우 가로축이 바로 뭐예요? 변수. 이놈이 뭐예요? 신호 전체, 신호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니까 대칭을 시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런 방향이면 변수에다 마이너스 붙이고, 이런 방향이면 어떤 거예요? 바로 전체 신호의 크기에다가, 신호 전체의 크기에다가 마이너스 붙여라. 그런데 이렇게 또는 이렇게 두 번 뒤집으면 둘 다 한 거니까 둘 다 마이너스 붙여라. 그것을 뭐라 그래? 원점 대칭이라고 한다. 그죠? 원점 대칭이라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로 살펴봐야 될 게 수직 대칭과 원점 대칭을 주로 이제 많이 살펴보고, 수직 대칭과 원점 대칭을 많이 살펴보는데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건 바로 뭐냐면 수평 대칭이에요. 바로 뭐냐면 수평 대칭이라고 하는 것은 수평 방향으로 수직축을 중심으로 해서 수평 방향으로 대칭시킨 이 수평 대칭은 바로 뭐예요? 변수에다가 마이너스 붙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ST-T0. 요놈을 대칭을 시키면 어떻게 될 것이냐? 바로 T-T0 요놈에다 마이너스 붙이는 거예요. 여기에 변수니까 T-T0 자체가 변수니까, 그러니까 T-T0를 치환하면, 예를 들어 T-T0를 치환하면 X를 합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X 치환은 대칭이 마이너스 X죠. 그럼 마이너스 T-T0 이렇게 하면 T0 마이너스 T 이렇게 되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여기다만 마이너스 붙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요거 전체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평 대칭 요거 빼놓으면 안 돼요. 보통 이제 뭐 수평 대칭을 시키려면 여기다만 마이너스 붙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t, 마이너스 t0 이와 같은 형태가 돼서 결과적으로 이제 틀린 내용이 되는데 전체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통신이론 기본적인 개념과 신호 시스템, 신호 및 시스템에서 신호의 종류, 그리고 신호의 일반적인 성질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스템에 대해서 시스템을 정의하고 시스템 분류를 공부한 다음에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신호가 어떻게 되는지 신호에 대해서 한번 어떤 종류 신호가 있는지 특이함수, 특히 특이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